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규환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고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로 함께 알아보는 이제 대중가요의 역사.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김세호 PD님.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뿐만 아니라 네.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오늘 나오는 거는 또 이제 무대극, 네. 또 다른 장르 이야기를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을이 잘 지나가고 있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11월이 이렇게까지 따뜻할까 하는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네.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늘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를 걱정하시는.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물론 돈이 좀 안 드니까 보일러 덜 틀어도 되니까 좋다 이런 건 있지만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무슨 11월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다 있냐고요. 예. 요즘은 그 수능 한파도 네. 진짜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어야 될 말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수능 때는 거의 이렇게 엿이 교문 앞에 잘 안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로 지져서 붙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본고사 시절 아닙니까? 본고사도 그래서 수능 때도 엄청 추웠어요. 그렇죠.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다들. 네. 안 추웠다가도 그때만 되면 추웠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이영미 선생님은 이제 본고사 세대시고. 저는 예비고사, 본고사를 다 봤던 세대고요. 예. 심지어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셋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학력고사 세대죠. 그러니까 예. 학력고사하고 예비고사의 차이란 이제 이런 역사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예비고사는 그냥 예비고사는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쵸. 예비고사는 통과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냥 컷오프. OX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끔 나중에 이제 우리 때쯤 돼서는 예비고사 점수가 굉장히 높은 애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채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애들이 맞아 약간 낮춰서 학교를 가면은 네. 본고사 없이 그냥 받아주는 그런 경우였던 그럼 거죠. 점수가 고지는 됐던가 보죠. 몇 그럼요. 점? 고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배치고사 같은 느낌이랄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예비고사 점수 나왔으면 너는 어느 대학 가도 돼. 본고사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입시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집이 언니, 오빠, 저가 이렇게 다 3살 터울씩이거든요. 예.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예비고사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본고사의 과목이 다 달라져요. 뭐 완전히 무슨 제2외국어까지 다 보던 언니 시절과 제2외국어는 안 봤던 뭐 국영수와 사회와 과학까지 문이과가 다 봤던 오빠와 저는 이제 과학 이런 거 없이 그냥 국영수 보는 세대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예. 진짜 그때마다 이거 뭐 공부해야 되지? 뭐 좀 그렇죠. 좀 그런 세대였어요. 네. 학력고사 때도 뭐 디테일한 건 늘 자주 바뀌어가서 예. 수능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 세부적인 건 많이 바뀌었죠. 예. 네. 그 시대마다. 예. 네, 하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서 네.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맞아요. 어찌됐건 녹음하는 오늘은 이제 11월인데 아주 포근한 날씨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방송 업로드 될 때는 맞아요. 이제 겨울에 추워진다고. 초입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을. 가을. 일단 더운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을 좋아해서 와.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싫어하시지만 먼지 날린다고. 예. 바람 부는 날을 왜 좋아하십니까? 시원하니까요. 예. 굉장히 젊네. 가을 좋아하니까. 네. 전 나이 먹으면서 점점 봄이에요. 네, 옛날에는 아니었었는데. 저도 가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네. 젊은 거야. 그럼 뭐 그렇기도 하고 저랑 이제 이준희 선생님은 이제 둘 다 추남이죠, 추남. 예. 하여튼 저는 이 계절이 빨리 가는 게 아쉽습니다. 예. 이런 어떤 감성이 있어야 우리가 또 주제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 들어가는 건가요? 앞서 그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예, 뒤를 이어서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도 우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네. 살펴봤고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준비한 코너가. 근데 이제 오늘은 무대극.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드라마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극을 듣고 보고 하는 건데 실제 무대에서 상연이 되었던 그런 극에도
주제가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극 주제가를 오늘은 살펴볼 텐데 네. 조금 이것도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연극. 예, 그리고 하나는 음악극. 원래 만들 때부터 음악 비중이 높은 음악과 연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나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1930년대부터 네. 쭉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변천 과정을 좀 듬성듬성이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일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무대극이면 그러면 마당극이나 마당놀이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마당극 마당놀이는 현대의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독특한 양식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것들을 좀 빼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대라고 할 때 그 무대가 네. 실내의 어떤 공간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당극이라고 해서 늘 야외에서 하는 연극은 아니거든요. 야외극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거여서 어쨌든 이번에는 연극이나 음악극. 네. 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무대라고 했을 때 딱 그려지는 그 그림 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것만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연극하면 뭐 딱 떠오르는 어떤 주제가 뮤지컬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연극을 잘 보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연극은 제가 많이 봤죠. 수십 년 연극 평론가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연극의 노래가 곁들어지는 거는 좀 지금의 관점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니까 음악극이 아닌 거. 음악극 그러면 왜 뮤지컬 무슨 이런 말 안 하고 악극 이런 말 안 하고 지금 음악극이라는 용어를 불편한 용어를 쓰느냐. 음악극이란 말이 좀 통칭이기 때문이에요. 넓은 범주.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 창극, 악극, 가극 이런 용어들을 그냥 다 포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창극의 한 부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이 아주 중요한 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류의 그런 극들을 그냥 다 음악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극이 아닌 일반적인 연극에는 특별하게 노래가 곁들여지지는 않죠. 그게 뭐 주제가든 아니든 간에. 근데 전근대로 가면 좀 달라져요. 전근대로 가면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 종합공연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로만 되는 연극이 적어도 동아시아 계열에서는 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이런 거였던 거죠. 중국이나 일본까지 통틀어서요. 말하자면 20세기가 돼서 서구 근대극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노래가 빠지고 또 유희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좀 빠지고 그냥 계속 말로만 하는 그런 대사 중심의 연극이 일반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화극, 말로 하는 연극이다. 그래서 화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연극을 희극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희는 기쁘다고 하는 코미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희는 연희할 때 희자예요. 그러니까 연희를 하는 극 이런 거죠. 그게 연극의 통칭인데 그것과는 좀 달리 희극 중에서 대사 중심의 연극이 근대 이후에 많이 발전을 했고 그것은 이제 특별히 화극 이런 형태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면은 배우는 대사 잘 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보다는 소리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가 뛰어난 춤이나 그밖에 좀 이렇게 약간 아크로바틱한 그런 동작을 잘하는 사람.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배우는 다 잘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네. 그러니까 대사는 사실 굉장히 좀 비중이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비중이 확 커지면서 화극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20세기 이후에 그 화극 대사 중심의 연극이 일반화될 때에도 막간극 처럼 혹은 막간 노래, 막간 여흥으로서의 노래는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엔 막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시간을 뭔가 채워야 되니까 왜 막간이 길었냐? 혹시 막하고 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세요? 막과 장. 네, 몇 막 몇 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3막 5장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선희. 네. 사마고장 아닙니까? 제2에게. 예, 어쨌든
막하고 장은 어떻게 다른가? 야, 이거 이제 국어 시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막은 말이죠. 네. 네. 커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은 네. 어떤 그냥 장면 전환이죠. 조명에 조명이 꺼지는 거예요. 네. 네, 조명이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명이 꺼졌다 켜지면 장이 바뀌는 거고요. 네. 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막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어떤 거는 조명만 바꾸고 어떤 거는 막을 내릴까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뭐 의상을 갈아입는다든가. 제일 중요한 건요. 공간이 공간. 바뀌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을 내리고 세트를 옮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대 장치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무대의 공간이 바뀌는 거, 연극 공간이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은 껐다가 켰다는 건 뭐냐면 시간만 바뀌는 거예요. 네.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뚝 뛰어넘을 때는 조명을 껐다 켜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대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옛날처럼 사실적인 무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막과 장의 구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막과 막이 되게 그 막과 막 사이에 막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일일이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트를. 그러니까 뭐 어떤 건 10분도 걸리고 뭐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럼 그때 뭐 하겠습니까? 심심하잖아요. 시간이 늘어지면은 객석에서 네. 야, 뭐 하냐. 예, 그렇죠. 빨리 해라. 뭐. 네. 사전 MC가 나와야죠. 그럴 때. 필요합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막간 극처럼 아주 짧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막간 노래 혹은 뭐 만담 이렇게 짧은 형태의 공연물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좀 지루함을 달래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돼서 20세기 이후에 이제 화극의 시대가 돼서도 막간 노래의 형태로 노래가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하신 그 화극,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이런 대화 중심의 연극은 그야말로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게 낯설었죠. 그래서 1910년 전후한 시기에 보면은 왜 신파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구파와 신파가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있던 게 구파고 구파극이고 신파극은 새로 생긴 게 신파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중심이 되는 극이 신파극인 거고 예컨대 뭐 창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냥 죄다 몰아서 구극, 구파극이 된 거고 그런 구분부터 이제 이런 무대극 오늘 이야기를 할 뭐 연극, 악극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뭐 우리의 전통에서 무대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무대극 혹은 뭐 무슨 다른 무대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산대라고 하는 게 산처럼 대를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 위에서 하는 연극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우리나라의 연극, 맞으면 근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연극은 현재 남아있는 거는 두 종류예요. 여러 종류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 소실됐고 조선 후기 때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두 종류인데 크게 나눠서 하나가 가면극, 하나는 인형극 이렇게 두 갈래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까지 전승되는 거. 가면극은 좀 더 많이 남아있어서 지역별로 심지어 용어도 달라요. 예컨대 우리 탈춤 그렇게 그냥 통칭은 하잖아요. 가면극을. 그러니까 용어로 학술적 용어로는 가면극이라고 하지만 또 그냥 보통 얘기할 땐 탈춤이라고 얘기하지만 탈춤이란 말은 해서지방, 황해도 지방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봉산탈춤, 은율탈춤, 강령탈춤 거기서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서는 탈춤, 가면극을 산대라는 말을 붙여서 썼어요. 산대. 그래서 양주 별산대, 송파 산대. 원래 서울에 사직골에 사직골 딱딱이 폐산대 이런 게 있었대요. 사직골 산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낙동강의 동쪽과 서쪽이 다른 이름을 써요. 낙동강의 동쪽은 동네 야유, 수영 야유. 그래서 야유 혹은 들로름. 이라고 쓰고 낙동강의 서쪽은 오광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현재 남아있는 가면극은 탈춤, 산대, 이제 들로름, 야유 그리고 오광대 이렇게 네 종류가 남아있는 것이 이제 보통 큰 분류인 거죠. 제가 사는 그 강릉에도 단오 때 관노 가면극 하는데. 그렇죠. 관노놀이라고 해서 관노놀이. 그것도 탈춤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냥 딱 한 종목만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을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탈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하회 탈춤도 하회 탈춤이지만 하회 별신굿이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해서 탈춤, 중부지방의 탈춤이나 낙동강 동서쪽의 탈춤들은 조금씩 상업화된 탈춤들이에요. 전문 광대들이 놀던 거라는 거죠. 근데 하회나 관노놀이 같은 강릉 관노놀이는 아직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구분으로 보자면 농촌 탈춤과 도시 탈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약간 비전문인인 상태에서 말하자면 도시 탈춤으로 내려오기 전에 좀 그 이전 상태의 것, 농촌 공동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던 것 그렇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인형극은 현재 딱 하나만 남아 있는데요. 그게 남서당패가 꼭두각시 노름이에요. 네. 물론 조선 전기, 중기까지 더 많은 연극이 있었대요. 기록들을 보면 훨씬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 국가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궁중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종류 것들이. 근데 재정이 나빠지니까 산대 도가문이 없애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관기 뭐 이런 사람들 광대들을 다 방출했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 없어져 버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전통극 계열, 전근대 시대까지 내려오는 전통극 계열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일본을 통해서 새로운 연극이 들어와요. 그게 신파극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신파극서부터도 신극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연극이니까. 그래서 일본의 신파극은 원래 일본의 가부키를 근대 서양 연극이 들어오면서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부키가 굽하고 이게 이제 신파, 뉴웨이브. 이 신파극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엔카예요. 형태가 이제 19세기 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엔 그게 1910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파극은 초기에는 일본 신파극의 번안극, 그 장안몽처럼 그 곤지키아자의 번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1920년대가 되면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새로운 연극이 들어와요. 그게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 가서 뭘 배워갖고 오냐면은 서구 근대극 형태의 작품들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센, 체홉 이런 사람들 거를 모범으로 해서 만든 일본 연극 혹은 서양 연극의 번역극들을 보고 네. 그걸 고스란히 1920년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조금은 지식인적인 연극이에요. 그 대신 1920년대가 되면 10년대 이미 들어왔던 신파극이 좀 대중화돼요. 그래서 결국 20년대 이후부터는 신극은 지식인의 것, 신파극은 조금 더 대중적인 도시의 연극들, 그리고 더 밑바닥에 있는 시골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런 무대에서 하는 연극 잘 보지 않고 농촌에서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노는 네. 관노놀이도 놀고 하회변식구도 놀고 그렇죠. 사당패도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파도 사실은 신극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신극의 연출법들이 들어오고 연출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의 최고 정점 기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정점에 있는 게 바로 19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까지의 동양극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높았고 사람들도 많이 보러 오는 그래서 이걸 아예 고등신파 뭐 이렇게 명명하시는 그런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그 주제가 연극의 주제가의 태반은 네. 사실은 대중극 속에 붙은 거기 때문에 신파극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신극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뒤로 가면은 뭐 악극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악극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파예요. 네. 예, 신파에다 노래 붙은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네. 그러면 최초의 연극 주제가를 어떤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최초가 나왔다 또 드디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더 앞선 기록을 누군가 찾아주시면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뭐 제가 본 바로는 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 일본에서 신파극 부활,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을 각색을 해서 무대극으로 올리는데 그게 1914년이고 그때 주제가가 만들어져요. 카추사의 노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카추샤의 노래는 일본에서도 말하자면은 최초 이런 주제가인 동시에 대중가요 1호로도 거론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에 왜 신현준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게 2년 뒤에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부활을 이제 배우들만 바꿔서 말만 대사 말만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서 공연을 하면서 노래도 같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역시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노래하는 그게 지금 현재 기록이 확인되는 최초의 연극 주제가가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예. 네. 한 곡씩 들어보면서 예. 네, 훑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사실 카츄샤의 노래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은 뭐 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들어본 중에서 골랐습니다. 전 여러 번 들었는데도 카츄샤의 노래하면 늘 마음대로 이게 먼저 생각나요. 그것도 송민도 버전이 아니라 김부자 버전이 그러니까요. 버전으로. 예. 첫 번째 곡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예, 이거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연극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극 주제가는 극의 제목과 주제가의 제목이 대부분 같아요. 예.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연극 동백꽃은 1931년 6월에 단성사에서 그러니까 단성사는 영화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은 이렇게 일반 공연 그게 뭐 연극이 됐던 뭐 대중음악이 됐던 악극이 됐던 공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단성사에서 상연이 됐던 극단 이름이 연극시장입니다. 좀 독특한데 상당히 현대적 느낌인데요. 좀 극단 그렇죠. 이름이. 예. 거기서 이제 동백꽃을 무대에 올렸고 거기 사용된 주제가가 동백꽃인데 당연히 무대에서도 불렸습니다. 근데 무대 당시의 소리는 우리가 지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해 뒤에 1932년에 녹음이 됐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에리수, 그러니까 황성예토로 유명한 그분이 이제 32년도에 동백꽃 음반을 발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혜리수가 연극 상연할 때도 이렇게 라이브로 불렀을까요? 그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이에리수가 연극 시장에 입단을 한 게 1931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러니까 동백꽃 상연 직후에 살짝 어긋나는군요.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막간 가수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이혜리수는. 그러니까 연극 하다가 중간에 막간에 나가서 노래 또 부르는 여배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살짝 어긋나는군요. 그래서 그 실제 무대에서는 누가 불렀을까 네. 추정을 해보니까 이경설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경설은 1931년 6월 당시 연극시장 주연 여배우였고 물론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 확신을 합니다. 예. 초기 여가수들은 다 이렇게 막간 가수 출신들이에요. 연극 배우도 하고 가수 그러다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예 가수로 나서 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까 연극시장이라는 그 극단의 이름이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 31년만 되면 더 현대적인 이름들도 되게 많아요. 뭐 메가폰, 그러니까 좌파 극단 이름이에요. 그런 건 딱. 메가폰 지금도 쓰는 말 아니에요? 네, 메가폰도 있고요. 무슨 청복극장. 푸른색이죠. 블루칼라. 그러니까 노동자의 극단이란 뜻이죠. 이런 이름들도 뭐 31년쯤 되면 그냥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연극시장은 대중연극 극단이에요. 3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대중연극은 1918년 취성자에서 시작해서 29년 조선연극사로 내려온 게 큰 줄기거든요. 그 조선연극사에서부터 여러 줄기로 이제 여러 멤버들이 여기 가서 이 극단 만들고 저기 가서 저 극단 만들게 되는데 그 갈래들 중에 하나가 연극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극단 활동하고 있던 대중극 쪽의 인물들이 결국 30년대 중반에 동양극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극장 안에 있는 두 개의 극단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양상이죠. 네. 이 연극 동백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다행히 그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되게 짧은 극인데 그 작자는 이제 이서구 극작가이면서 방송극도 많이 썼고 대중가요 가사도 많이 썼던 소설도 쓰셨고 뭐 별거 다 하셨던 하여튼 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예. 192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작가 활동을 하신. 그러다 보니 친일인명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분이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지면을 통해서 동백꽃 희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대본을 읽어보면은
노래가 이미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되기 전인데 그 음반과 똑같은 가사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미 그때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동백꽃에 쓰인 이 노래 가사가 조금 약간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도 한동안 되게 헷갈렸는데 음반에 보면은 이서구 작사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 잡지 이런 걸 제가 좀 뒤지다 보니까 네. 엉뚱한 데서 전혀 다른 제목으로 똑같은 거의 같은 네. 가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서구보다 먼저. 네. 예. 그러니까 1929년 잡지에 팔려가는 섬색시라는 노래 가사가 실렸는데 이서구가 쓴 게 아니라 김동환. 파인 김동환. 파인 김동환. 국경의 밤. 네. 그러니까 바로. 김동환의 작품입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김동환의 팔려가는 섬색시와 음반에 녹음된 동백꽃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실 노래 가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김동환이 펄펄 뛸 일이죠. 이서구가 내 거를 훔쳐갔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두루두루 친했기 때문에 그냥 그럼요. 가져가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돈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네가 갖다 써도 되고 제가 갖다 하긴, 써도 예, 되고. 돈될 일은 없죠. 예, 연극에서의 어떤 한 부분을 그다음 다른 연극이 또 갖다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 판에서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 뭐 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극에도 쓰이고 무대에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음반에도 다행히 녹음돼서 들을 수 있는 연극 주제가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팔려가는 섬색시 뭐 요런 내용인가 보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보고 이서구가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극으로 좀 확대를 시켜보자. 그래서 극의 제목이 동백꽃이긴 한데 극의 내용은 진짜 팔려가는 섬색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남쪽 바다 동백꽃 피고 그 처녀들이 동백을 따는 그런 마을이 배경이고 뭐 가난하죠 다들. 또 집안에서는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뭐 항상 그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섬처녀가 서울의 청루로 기생집으로 팔려간다는 줄거리고. 아, 진짜 많아. 정말 너무너무 많아. 이런 얘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한테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요. 정말 하루에 그리고 100편도 써 이런 예, 거는. 빠질 수 없는 게 또 동네 총각들. 팔려가는 섬색시한테 청혼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말을 꺼내볼까 말까 이러고 그 어려운 살림에 또 가락지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줄까 말까 이러고 있던 총각이 닥쳤던 개가 되는 신세로 팔려가는 우리 뭐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순위를 뭐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이렇게 헤어진다라고 하는 설정에서 제일 흔한 게 여자가 청루로 팔려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북간도 같이 이제 그 땅을 잃고 그 집안 전체가 떠나가는 이야기. 그 얘기가 이제 많죠. 예, 그게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그 토월의 후반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중 소설로도 많이 나오고 극으로는 더 많이 나오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혜리수가 부른 동백꽃 네, 함께 듣겠습니다. 멀새 날가 파도 지는 저기서 보네 어두가리 동백꽃이 파도 잘 젖어 아픈 나들 열매 타나 산새시 노래 오고가는 바람결에 잘 너리네 아주가리 동백꽃 울고 서길래 그 섬속에 걱정들이 없다 했더니 오늘도 섬뜩이가 서울로 가네 항로에다 몸이 달려 서울로 가네
네, 이에리수가 1932년에 녹음한 버전이죠. 네. 지금 들으면은 아니 뭐 가수가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요. 네. 노래가. 근데 사실 이 당시 이에리수는 뭐 배우로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은 특히 막간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노래 솜씨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던 가수거든요. 예. 심지어는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극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이에리수가 막간에 노래를 한다고 광고를 요란하게 때렸는데 네. 뭐 몸이 아팠는지 어쩐지 안 나왔어. 나와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우리가 니네들 그 극보러 온 줄 아느냐. 이에리수 노래 들으러 왔자면서 막 환불을 해달라고 막 방석 집어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게 배호 때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막 출동하고 그랬다는 기사가 한 제가 본 것만 2건 정도 있어요. 네. 막간에서 이에리수는 주로 뭐 어떤 노래들 불렀습니까? 뭐 자기 음반으로 이제 곧 나올 또는 이미 나온 히트곡도 불렀을 테고 뭐 또 1920년대 보면은 일본 노래 그 번안곡들 많거든요. 뭐 그런 노래를 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몇 곡 부르겠네요.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어쨌든 다시 막을 올릴 때까지 시간을 때워줘야 되니까. 예. 10분이면 10분 부르는 그렇죠. 예. 사실은 황송예터도 막간 노래였거든요. 애초에는 무대에서 예. 먼저 불렀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니까요. 예. 당시에는 또 음반 제작을 한다는 게 상당히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찍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검증된 레파토리, 검증된 가수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많이 녹음을 했던 거죠. 당시 단성사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그 단성사 정도의 크기 정도가 그대로였던가요? 아니면 그건 나중에 커진 건가요? 단성사가 여러 번 개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뭐 사진 같은 것만 남아 있고 정확한 내부 모습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청계천 이북에서는 제일 가는 극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승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쇼단을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말하자면 그냥 영화 그럼 우리는 기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성영화 시대는 악단도 있고 그렇죠. 가수도 있고 뭐 온갖 광대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관으로만 생각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다 있으니까 연극도 올리고 뭐 가수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작품 알아보겠습니다. 예. 1940년 4월에 지금은 사라진 제1극장이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평화극장이 됐고요. 지금 네. 평화시장. 네네. 거기 청계천. 있던, 거기 있던 극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김옥균이라는 연극이 무대에 올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김옥균은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갑신정변.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주제가로 사용이 됐던 노래가 음반에 기록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제1극장 상연 당시에는 아직은 이 노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같은 레파토리로 2달 뒤에 그 부민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의회 거기서 재상연할 때 이 노래가 처음 들어갔던 걸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황포강 이슬이라는 노래인데요. 역시 지금 우리가 듣게 될 소리는 음반에 기록된 거는 연극 당시의 소리는 아니고 몇 년, 그러니까 41년도에 녹음이 된 그런 소리를 개수남이란 가수의 목소리를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1940년에 김옥균을 소재로 이렇게 연극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뭐 그 40년대에 김옥균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김옥균하고 갑신정변 이야기는 한두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았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역시 일본이랑 친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사적인 인물로 나오고. 정치적인 소재의 작품을 이렇게 대중극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거의 유일한 게 아닐까 싶어요. 갑신정변하고 김옥균 이야기는. 그래서 일본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된 거겠죠. 그렇지 않은 다른 소재 무슨 동학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옥균이 굉장히 익숙한 그 3일 천하로 네. 불운하게 꺾여버린 어떤 천재 정치인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그때 우리가 성공만 했었어도 근대화가 좀 더 빨리 됐을 텐데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조선 사람들과 갖고 있고 일본이 보기에도 뭐 개화해가지고 일본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별로 싫지 않은 네. 약간은 내성일체의 역사적 소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40년이면은 뭐 앵간한 거 다 안 되고 이러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사실 김옥균이 일본 믿고 이렇게 쿠데타 일으켰다가 정변 일으켰다가 그런 배신 거죠. 당해갖고 일본한테 그렇죠. 일본이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조밀하게 따지는 상상력이 대중예술사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따지면서 듣고 보고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무슨 드라마나 뭐 60, 70년대, 80년대 라디오 드라마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보면 개화파가 좋은 쪽, 수구파가 나쁜 쪽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선악의 구별이.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좋은 쪽이에요. 거기서 무슨 친일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일본하고 친일 건 어쨌든 간에 나라가 변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개화파는 좋은 편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상상력이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그렇죠. 장면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때부터 1920, 30년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런 거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어서도 또 40년대에 어찌됐건 그 집의 이데올로기에 또 이용당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김옥균의 본의와는 차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참 좀 김옥균 좀 안 됐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1930년대에는 김옥균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창극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작 판소리죠 말하자면은. 예. 진짜 원소스 멀티유지야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무대극도 만들어지고 주제가도 나오게 되는 건데 제1극장에서 상연되었던 김옥균과 한날 한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날 네. 제1극장은 서울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평화극장 쪽이니까 평화시장 쪽이니까. 근데 서대문 쪽에 가면은 동양극장. 네. 더 근데 크고 좋은 데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제1극장 평화극장은 약간 이류극장. 아, 그럼요. 예. 비교가 안 되죠. 동양극장하고는. 근데 하필이면은 동양극장에서 같은 날 김옥균 전이 또 올라가요. 제1극장에서는 연극 김옥균이 상연이 됐고 네. 동시에 동양극장에서는 연극 김옥균 전이 상연이 됐습니다. 네. 뭐 희곡이 같은 작품은 아니죠? 작가 그건 달라요. 예, 극단도 예. 다르고. 야, 다른데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인 소재였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아랑이 김옥균을 올리고 청춘자가 김옥균 전을 올렸는데 아랑도 사실은 동양극장에 다 모여 있다가 나중에 30년대 말 이렇게 흩어진 어느 한 부류예요. 네. 원래는 다 한 식구들입니다. 네, 네. 임성규, 성용 다. 네, 맞아요. 같이 했었던. 그러니까 사랑의 속고 돈에 울고도 아랑 버전으로도 많이 올렸던 그런 겁니다. 그 둘이 어떻게 이렇게 붙었을까? 되게 친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먼저 있다가 아랑이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동양극장 속에서는 조금 괘씸하달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다. 이렇게 그냥 맞불을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청춘자는 동양극장의 전속극단이었어요. 네, 전속극단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서 아랑을 만든 건데 그 둘이 붙은 거죠 지금. 근데 아마 당시 어느 쪽이 손님이 더 많이 들었는지는 궁금하네요. 기록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아랑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랑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랑에 모여 있는 사람의 배우들의 면면이 뭐 조선 최고였죠. 네, 그랬으니까. 예. 그럼 이 김옥균을 쓴 작가가 임선규, 송영 이 두 분이라 그랬는데 네. 예. 어떤 작가들인가요? 당시 대중국으로서는 뭐 최고의 작가들이에요. 임성규가 바로 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홍도야 오지 마라 쓴 그 작가예요. 이 사람은 1920년대부터 대중국 계속 써왔던 작가고요. 송영이 아주 독특해요. 저는 참 송영 작품 좋아하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까지 카프 조선 플로레타 예술동맹의 연극 파트를 대표하는 극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희극을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아주 네. 풍자적인. 그러니까 뭐 호신술, 가사장 뭐 이렇게 해서 해방 직후까지도 꽤 재미있는 작품을 쓴 희극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 당시에 무슨 좌우 불문해서 그 호순이스 같은 작품도 그 자본가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라고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호신술을 배워야 돼. 막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그러고서 이렇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무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지금 희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20년대 말 작품이에요. 이때는 구사대가 없었군요. 구사대 있었으면 굳이 호신술 배울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장들이 앉아가지고 야 뭐 이러고 있는 진짜 웃기는 연극이에요. 근데 나중에 카프가 35년에 해체되기 전부터 이미 이제 프롤레타리아 연극을 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 즈음에 그냥 대중극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임선규, 송영 다 동양극장 부근에 몰려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다 분단 월북을 이후에 했죠. 예, 다. 네. 근데 연극 정규는 좀 문해봉 남편이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김 PD님 많이 하시네요. 여기 다 여러 번 나갔던 얘기입니다. 아, 임성규가 문예봉 네, 남편이라는 네. 얘기를 여러 번 저랑 같이 했다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니까 당시 그 해방 분단 당시에 문화예술계를 각 분야를 보면은 연극계가 제일 빨갛습니다. 월북을 제일 그렇죠. 많이 했어요. 소설도 있으니까 소설 다음으로 연극이에요. 근데 항상 그래요. 어디서나 보면은 진보적 예술운동 그러면 제일 앞서 나가는 데가 문학이고요. 그 다음이 연극 그리고 이제 미술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묘사를 하거나 줄거리를 서술하거나 해서 사상을 담기가 쉽죠. 음악 쪽이 제일 덜 진보적이죠. 제일 덜 진보된 건 무용. 아, 무용. 네. 아. 무용이 제일 아니에요. 제일 끝이에요. 보면은 그 트렌드에서도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무용이고요. 꼭 무슨 좌우 이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나 조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문학에서는 무슨 1950년대 초반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술에서 뭐 한 50년대 말 정도. 그럼 무용은 한 10년쯤 뒤에. 무용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사상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무용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빼고 나면은 네.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가장 뒤늦은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옥균의 주제가가 황포강 이슬. 예, 두 곡이 음반에 담겼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황포강 이슬 개수남의 노래로 뭐 들어보겠습니다. 황포강 흐린 물에 낚시 잠그고 고국의 시절 낚는 가형살이라 세상은 밤중인데 예 홀로 일어나 새벽을 부르자니 바람만 찾아 아침꽃 저녁달에 붙이는 정은 오로지 동양의 길 하나이 아니 죽고 죽어 진토가 된 듯 대장부 큰 뜻이야 버릴 길 있나 고향에 남아있는 젊은 동지여 이 몸은 상해아준 이슬이 되나
산소 같으니 무엇이 아까우랴 원동할 소냐. 개수남이 부른 황포강 이슬. 노래 부른 개수남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 뭐 80년대, 90년대 가요 무대 같은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도 출연을 하셨으니까. 근데 히트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다 싶은 히트곡. 히트곡은 없으시고. 뭐 아주 없다기보다는 예. 근데 정말 예컨대 뭐 정말 대중적인 목표의 눈물 이런 식의 노래는 없죠. 예. 근데 노래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했고 노래 잘하시는 잘하는 분이죠. 분입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이 삶이 참 고달팠던 게 1940년대 말 그러니까 6.25 전쟁 나기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레코드 가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대에서 악극 네.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죠 말하자면. 연기도 잘하셨군요. 예, 연기도 잘했고 진짜 그 무대에 딱 어울리는 그런 발성.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은 예. 분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전쟁이 나면서 당연히 이분도 피난을 못 갔고요. 근데 연예인들 이제 다 이렇게 모이라오 이렇게 됐잖아요. 부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평양까지 갔다 왔대요. 네. 왜냐하면 완장을 채워주는 바람에 개수남 동무가 올해 이제부터 부위원장이요 하면서 완장 차시오 해가지고 뭐 사람 차야지 어쩌겠어요. 예. 그리고 부위원장이니까 평양의 그 선진적인 시차를 한번 다녀오시오. 가라면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갔다 왔더니 수복이 됐고 알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 정도의 완장 찼으면 그때 처벌을 세게 받았을 것 같은데. 사형 판결을 받았고 거의 즉결 처분 직전까지 갔는데 네. 다행히 그냥 수감은 처형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갇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감형이 조금씩 돼서 무기수로 감형됐다가 이렇게 하다가 재심 청구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좀 심판을 받게 해달라. 예. 그때가 1958년인데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썩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재심을 받게 됐고 재판은 다시 한 결과 6년형인가 5년형인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미 8년을 살았으니까 나왔죠. 석방이 된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다시 또 가수 활동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수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아니 가요 무대에도 나오시고. 그건 아주 나중이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수남이라는 분은 주로 뭘 하셨냐면 학원. 개수남 음악학원. 개수남 음악학원을 해서 주로 후학을 키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키워서 이제 레코드 쪽으로 그 인맥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했던 음악학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6, 70년대에 개수남 음악학원은 꽤 유명했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명랑 이런 데 계속 거의 매달 빼놓지 않고 나오는 광고예요. 나오죠. 개수남 음악학원. 예.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악극 주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1941년에 이건 이제 기록이 확인되는 건데 서울 부민관에서 아세아 가요단 이름부터가 이제 좀 악극 냄새가 나죠. 아세아 가요단에서 심청전이라는 극을 아마도 악극이었을 겁니다.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제가로 쓰였을 것으로 확인은 아니고 추정되는 노래가 있어요. 왜 확인이 안 되냐면은 노래가 상당히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봉사의 탄식이라는 노래인데 제목만 들어도 하여튼 심청전 관련 노래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예. 이 음반은 1년 반 먼저 1940년 1월 신보로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극 심청전은 41년 8월에 부민관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예. 또 구술 증언을 들어보면 그때가 초연이 아니었다. 평양에서 몇 달 전에 먼저 공연을 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증언을 복수의 증언을 이제 교차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곧 들어보실 신봉사의 탄식이라고 음반에 녹음된 이 노래가 악극 심청전에서 주제가로 쓰였던 걸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김용환, 이 신봉사의 탄식을 음반에 녹음한 사람이 김용환인데 네, 가수 김용환, 예. 작곡가이자 가수. 악극에서 심청전에서 신봉사 역을 맡았던 사람이 김용환이거든요. 네.
얼마나 잘했겠어요. 노래 들어봐도 진짜 연기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런 그냥 평범한 대중가요하고는 조금 톤이 다르다고 할까? 예, 정말 그 주제가스러워요. 아, 연기 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사실 41년이면은 악극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승승장구로 올라오는 그렇죠. 시기예요. 그러니까 악극은 화극의 시대에 노래가 덧붙으면서 좀 나중에 만들어져 정착된 거였거든요. 한 20년대 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이제 예, 시작이 이름으로 되죠. 보면 삼천가극단이 29년에 만들어지고 35년에 배구자악극단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악극단이 있고 제일 이러잖아요. 유명한 조선악극단. 예. 제일 유명했었던 그 나이에 뭐 오케 레코드하고 끼고 있는 데였으니까. 그러니까 40년대가 되면은 정말 많은 악극단들이 보통 연극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연극을 보는 것보다 뮤지컬 보는 거 재밌어 하는 것처럼 네. 되게 즐겁게 해주잖아요. 온갖 걸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40년대 초반, 그러니까 4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50년대 초반 중반까지가 악극의 최전성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노래와 춤이 결합되어 있는 연극이 한편으로는 악극, 또 한편으로는 국극, 여성 국극, 창극의 예. 전성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음악극으로서는 여성 국극의 최전성 시기, 또 한편으로 대중가요와 연극이 결합된 형태로서는 악극의 최전성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김용환이 부른 신봉사의 탄식. 예. 네, 함께 듣겠습니다. 늙은 애비 나를 두고서 너 혼자 떠난다니 그 웬 말이냐 심청아 이게 그래 참말이냐 터지나니 한숨이여 드러나니 눈물이라 생각사랑 애처로워 애비의 국어 간장이 마디 쓰라리고 나 심청아 가느냐 내 따라 강보의 너를 안고 남의 문전에 구걸한 저들 모여 길러놨더니 심청아 나를 두고 가려느냐 눈을 팔아 너를 팔아 눈을 사랴 생각사록 안타까워 애비의 천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누나 심청아 가느냐
김용환이 부른 신봉사의 탄식. 네, 눈물 젖은 두만강의 김정구 선생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당연히 먼저 데뷔를 했거든요. 김용환이라는 분이 1932년부터 이미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1936년에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용환 선생이 김정구 선생의 친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목소리가 같죠. 동생 데뷔곡도 써줬고. 예. 근데 김정구 신인 가수 김정구가 이제 처음 음반을 딱 냈는데 서울에 이런 그 당시는 왜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가수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보더니 아니 이거 김용환이하고 똑같은데 이거 가짜로 이렇게 김정구 이름 달고 이렇게 이중계약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가 진짜. 비슷하니까. 아, 목소리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주로보다는 김용환이 훨씬 위에요. 그래서 프로듀서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 예. 배우 가수들 뽑아다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작곡도 했고 노래도 굉장히 다종다양한 노래들을 그래도 다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빅히트곡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눈물 젖은 두만강은 늘 말씀드렸듯이 60년대. 예, 그 라디오 방송 때문에 김삿갓 방랑기 때문에 뜬 거고. 그러니까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 이제 형제가 다 원산이 고향인데 네. 본격적으로 대중음악가로 이제 투신하기 전에는 연극을 또 했어요. 이분은 배우로. 예. 그래서 연극의 그 좌파 연극인들하고 친분도 굉장히 많았고. 원산이 원래 강해요. 예. 그래서 공연하다가 이게 금지를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하여튼 재주가 많고 이야기가 많은 분입니다. 근데 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아프셨어요? 그게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편 때문에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뭐 6.25 전쟁 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자, 다음 작품, 다음 노래가 김정구 선생님이 부른 노래네요. 뭐 짠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 순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김정구 선생의 노래입니다. 낙화삼천이라는 곡인데. 이 삼천궁녀 얘기군요. 그렇죠. 예전에도 다른 코너에서 한번 들었던 걸로 기억을 왜냐하면 이 노래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 인기곡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대가 먼저거든요. 1941년 7월에 명치좌. 이 극장은 지금도 그대로 외관이 남아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현재에. 거의 뭐 부민관하고 둘밖에 안 남았죠, 이제 이렇게. 거의 그렇죠. 일제시대 그렇죠. 그런 거는. 그때 이제 조선 악극단에서 1941년 7월에 명취자 무대에 그랜드 레뷰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달아서 이제 백제 애사, 애달픈 역사, 낙화삼천이라는 그러니까 레뷰라는 거는 서사는 조금 약한데 종합공연물 무용 뭐 음악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그런 걸 이제 레뷰라고 이 당시에 많이 불렀거든요. 그 낙화삼천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음반은 이듬해 1942년에 발매가 됐고요. 근데 이 무대 공연과 음반 사이에 영화가 또 끼어 있어요. 1941년 11월 달에 그 유명한 김이도 복구 그대와 나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목 처음 듣는데 그 유명한이라고 그러시네요. 허영 있잖아. 허영 연출. 이게 그 이른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른바 친일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작품. 그래요? 이건 볼 수도 있는 작품이니까요. 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게 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음반에는 이 1942년 1월에 낙화삼천이 음반으로 발매될 때는 제목 위에 그대와 나의 주제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건 주제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삽입 노래죠. 삽입곡으로 사용된 건데 그놈의 주제가 한마디 때문에 조금 논란이 한동안 많이 됐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거 낙화삼천도 친일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사에서 대목은 글쎄요 뭐 마지막에 한두 군데 좀 있는 정도이긴 한데 근데 그 정도를 친일로 보면은 이 당시의 친일은 엄청나게 많죠. 폭이 확 넓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백제 소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그 혐의를 친일 혐의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왜 백제 뭐 삼천궁녀 이러면 망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적으로 혹은 항일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40년대 말하자면 일제 말기라고 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삼국시대나 특히 백제 관련 소재는 굉장히 흔해요. 대중예술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대동아 공영 이데올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내선 일체와도 근접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 이데올로기는 아시아적인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양적인 것보다는 아시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왜냐하면 대동이 공영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시아적 소재라는 점에서 게다가 동아시아가 이게 중세 이전의 시대, 동아시아 지형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 일본하고 백제가 막 한 나라니 아니니 막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다루는 것이 대동아 공영권 이데올로기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많고요. 여기다가 이제 막 이상한 음악, 뭔가 한국적이지도 않고 동남아서적이지도 않고 서남아시아적이지도 않은 음악들을 막 뒤섞어서 이상한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40년대 요때에. 그리고 예. 그걸 해방 이후에 또 고스란히 1950년대까지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왜 백제 멸망 당시에 나당 연합군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제외 연합군, 백제와 일본 연합군도 사실 편성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논리를 조금 개발하면은 중국에 맞서서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돼서 싸웠던 네. 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백제와 일본의 고대 왕가가 피로 그렇죠.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선신궁 남산에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있었다면은 부여에는 당시 부여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여신궁을 만들기로 완공은 못했습니다. 예. 만약 그게 완공이 됐으면은 부여가 지금 엄청난 대도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충남도청이 부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빨리 망했어요. 예. 일본 제국주의가 부여에 진짜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네요. 공을 많이 들었죠. 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예. 이때 노래에서 뭐 꿈꾸는 백마강 이런 게 다 40년대 비슷한 초반에 나온 시기에. 노래들이잖아요. 그런 포석이 있었군요. 그리고 요건 제가 좀 그냥 나온 김에 네. 부여 회상곡이라고 굉장히 또 문제적인 작품이 있거든요. 회상곡이요? 예. 요거는 무용 쪽인데 무용시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대사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무용과 춤과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무대를 채우는 그런 공연인데 그 조태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마 북쪽에는 최승희, 남쪽에는 조태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최승희, 남성으로서는 조태권인데 완전 친일 인사잖아요. 맞아요. 예. 네, 하지만 남쪽의 이런 새로운 무용, 신무용을 한편으로는 최승희의 동서였었던 김백봉이 이어가고 있고 남자 쪽에서는 이제 조태권과 그 나중에 아내가 된 분 김문숙 선생으로 해서 내려온 그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신무용 계열에서는 정말 태두죠. 꼭대기에 있는 분이죠. 그 외에 이분 춤추는 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맞아요. 옛날 그 영화 영화. 있잖아요. 예.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그 남자 무용수가 춤추는 그 현대무용처럼 추는 그분이 조태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걸 보고 문예봉이 뿅 가서 이제 그렇죠. 지방 가출을 하고 뭐 이런 네, 얘기가 나는 거죠. 예. 근데 이 조태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부여 회상곡이라는 맞아요. 공연이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악극 낙하 삼천 영화 그대와 나 그 사이에 부여 회상곡이 또 공연이 무대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하나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작품들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김정구 선생이 부른 낙화 삼천 예. 네, 듣겠습니다. 산월성 넘어 사자수보니 흐르는 붉은 돛대 낙화를 강보네 내 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란사 저문 날엔 물새만 운다 물어보자 삼천국력한 곳 어디냐 물어보자 낙화 삼천 간 곳이 어디냐
안경 아래 두견 세우러 떠나간 옛사람의 천년 꿈이 새롭다. 왕흥사의 터전의 저녁 연기는 무심한 강바람에 퍼져오른다. 물어보자 물어봐 삼천국력 한 곳 어디냐. 물어보자 낙화 삼천 간 곳이 어디냐. 산 위에 햇발이 솟아 부서산 남쪽에는 털을 닦는 침소리. 옛성도 새들 앞에 꽃이 피거든. 산유한 노래하며 향구를 사르랴. 물어보자 물어봐 삼천국력 한 곳 어디냐. 물어보자 낙화 삼천 간 곳이 어디냐. (1941년에) 명취자에서 상연된 조명암 작 연출 백제애사 낙화삼천의 주제가 낙화삼천 김혜송 작곡이네요. 예,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노래는 이제 해방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바로 그 조명암 김혜송이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 노래입니다. 네. 흘러온 남매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남매가 어디 강에서 이렇게 흘러왔나 보죠? 북에서 남으로 흘러왔더라고요. 흘러. 이 흘러온 남매는 지금까지 봤던 경우는 왜 주제가 제목하고 극 제목이 같았잖아요, 되게. 근데 요건 다릅니다. 일단 극은 1947년 9월에 상연된 남남북녀예요. KPK 악단에서 오페레타라는 타이틀을 걸고 남남북녀라는 공연을 올렸고요. 일단 오페레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오페라보다 조금은 가벼운 가극. 그래서 경가극, 경가극 그렇게 얘기해요. 규모가 작고. 네. 좀 쉽고 편안한 음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 김혜송이 KPK 악단의 단장이었던 김혜송이 지향했던 무대 공연이 진짜 이 오페레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뭐랄까요? 너무 대중가요스러운 막 가는 그런, 신파극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싶은 건 거죠. 좀 싫어했던 것 같고. 네. 근데 하여튼 이 남남북녀가 지금 정확한 줄거리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온 남매대로 남매가 흘러온 것 같아요.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부모님은 북쪽에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매는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뭐 왕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에 계신 부모님들은 너희들은 굳세게 살아도 뭐 조만간 우리가 만나야 하는 뭐 이런 대사가 나오겠죠.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흘러온 남매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노래 주제가 제목을 통해서 오히려 남남북녀보다는 흘러온 남매가 그 극정을 그 내용을 좀 더 반영한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재미있는 거는 이 흘러온 남매가 이제 음반으로 1947년 연말쯤에 발매가 되는데요. 앞에도 흘러온 남매고 뒤에도 흘러온 남매입니다. 노래는 다르거든요. SP 음반이니까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이 들어가는데 앞에도 흘러온 남매인데 뒤에도 흘러온 남매예요. 동명이곡이군요. 그렇죠. 가수도 다르고 곡조 가사 다 다른데 제목은 똑같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같은 주제가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목을 좀 의도적으로 같이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1이라도 좀 붙여주지. 그렇죠. A면 B면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오늘 준비한 것은 앞면곡이 아니라 뒷면곡입니다. 이 뒷면곡은 음반에 이름이 가득 적혀 있거든요. 일단
녹음에 참여한 대사와 노래를 나누어 맡았던 녹음을 한 분들이 남인수, 이난영, 계수남 아까 얘기 나왔던 심연옥, 노명애 이렇게 5명이 예. 남인수, 이난영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계수남, 심연옥까지. 와. 이분들이 바로 계수남, 심연옥이 KPK 악단의 말하자면 간판. 심연옥은 떠오르는. 그렇죠. 예, 계수남은 거의 남주를 꿰차고 있던. 실력 있는.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 노래가 재활용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멜로디가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궁극가요 중에 총후의 자장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궁극가요 40선 CD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인데 그대로 갖다 쓴 건 아니고 네. 약간 좀 닮았어요. 멜로디가. 자기 표절인가요? 뭐 말하자면은 재활용이라고. 재활용이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같진 않은데 네. 조금 이렇게 약간 흐름이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인 재활용도 참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더 그런 거는 이 가사 문제인데 이 곡조는 그런데 네. 흘러온 남매의 가사는 이거는 진짜 한참 뒤에 자료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건데 일제시대 궁극가요 가운데 남북 형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반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는 없는데 가사지는 공개되어 있어요. 예. 근데 가사가 흘러온 남매 이제 곧 들어보실 그 틀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궁극가요는 일단 해방 이후에 이제 완전 폐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가사랑 곡조가 그냥 묻어 놓기에는 조금 아쉽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은 더 좋게 쓸 수 있는 거를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으니 뭐 적극적인 재활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해방이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궁극가요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건 진짜 조명암 잘못이죠. 흘러온 남매는 음반에 김혜송 작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 틀은 원형은 조명암이 제공한 가사로 볼 수밖에 뭐 없다는 그래서 네. 이제 관련이 있는 곡이라고 아니, 뭐 말씀드려요. 8쇼 군대의 군가를 그 데모 노래로 얼마나 많이 썼는데 몰랐잖아요. 그거는. 왜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몰랐던 아니요, 거고. 굉장히 많아요. 사나이 한 목숨 같은 거 다 군대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그거 예. 고스란히 바꿔가지고 데모 노래로 썼는데 개사곡으로. 네, 그렇죠. 이 흘러온 남매는 음질은 해방 직후다 보니까 정말 안 네. 좋거든요. 하여튼 우리 이영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하여튼 이 자글자글한 이 흘러온 남매는 조금 상상을 더해서 감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대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감상을 해보시죠. 예민은 너희들이 한없이 그리워도 가로맥힌 운명이 뿐이라 그치의 한이로 그래 강천리 강산에 상판자니 웬 말이야 목을 놓고 울어봐도 원치 않다 원치 않다 예민은 너희들이 한없이 그리워도 가로막힌 운명선이 전체의 한이로다 상처의 강산 후에 상살이라는 말이야 목을 놓고 울어봐도 원치 않다 너희들은 남쪽에서 끝까지 참아다 이 얘기는 북쪽에서 힘차게 싸우겠다. 나 같은 결적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면 원수 같은 38선을 우리의 힘으로 뚫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은 남쪽에서 끝까지 참아다오 이 얘기는 북쪽에서 힘차게 싸우겠다 다 같은 결속이요 우리나라 민족이야 붉은 비한 방울을 일손다 우리들은 남쪽
산 넓은 땅에 다음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음질과 비교적 그리고 익숙한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꽃 중에 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꽃 중에 그렇죠. 꽃, 바로 그 노래입니다. 무궁화 예. 꽃. 네. 건전가요의 뭐 시조새 같은 노래인데요. 이건 좀 이야기가 복잡한데 사실 꽃 중에 꽃 그 노래 자체는 무대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가사 내용을 봐도 극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가사가 새로 붙여진 거거든요. 예. 멜로디 자체는 훨씬 앞서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궁극가요였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궁극가요를 악극 주제가로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악극 주제가를 건전가요로 재활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1951년 5월에 피난 전쟁 중이었잖아요. 예. 피난지 부산의 동화극장에서 실화가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마음의 정화라는 악극이 무대에 올려졌어요. 이게 왜 실화냐 하면은 이것도 그 50년대 영화나 뭐 소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상이용사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가씨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뭐 힘차게 굳세게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이제 전투에서 눈을 다쳤거든요. 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호하던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아가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는 앞도 보이지 않는 온전치 않은 사람인데 어찌 했는데 처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도가 되고 방송국도 만들어지고 드디어 이제 실화 가극, 악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꽤 화제가 됐다고 해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작곡한 분이 당시 악극의 작곡자로 참여를 했던 분이 황문평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실화극을 마음의 정화를 일단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이 멜로디를 한동안 묻어놓고 있었는데 1956년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중가요 작곡가들한테 대중가요 좀 이렇게 약간 수준 낮은 대중 유행가 말고 대중가요 작곡가들도 정부 시책에 이렇게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좀 건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1956년 11월에 정말 뭐 거의 최초의 건전가요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들이 이제 방송 전파를 타게 됩니다. 네, KBS에서 그거를 했던 일이죠. 그래서 황문평 선생 회고에 의하면은 갑자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마땅한 이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했다는 거죠. 당시 무대에 올랐던 멜로디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 서일수라는 당시 그 HLKC 그러니까 종로 텔레비 거기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한테 서형 좀 가사 좀 급하게 했더니 이분이 그냥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 중에 꽃이 전파를 타고 58년도에는 음반으로도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58년도 음반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들으시면서 가사는 조금 지워 그냥 흘려보내시고 이 멜로디가 상이용사와 간호에 나섰던 그 여성의 전쟁 당시의 어떤 순애보 이거를 표현하는 노래였다라고 좀 약간 상상을 하시면서. 그럼 원래 그때 가사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까지 발굴을 해갖고 짜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 드라마 연구하는 사람도 다시 만날 때를 못 찾았거든요.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영업 비밀 아닙니까? 비밀인 동시에 근데 뒤지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순서에서 찾으셨어요. 방송 순서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 신문을 찾아야죠. 신문의 방송 순서. 그러니까 연간 같은 데는 나오지 않는 연감은 작품이에요. 이제 뒤에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일이 그때의 신문에서 오늘의 방송 순서 라지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짜맞추면 이준 선생님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연구자십니다. 놀라워.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예. 박정심의 노래입니다. 박정심은 어떤 분이죠? 크게 인기가 있었던 분은 아닌데 약간 성악 전공한 느낌도 살짝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 꽃 중의 꽃을 녹음을 한 분입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쟁 중에 만들어진 그런 멜로디를 이제 들어봤고 네. 다음은 또 시간을 훌쩍 뒤로 좀 넘겨서 60년대 네. 노래입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그 음질도 좋고요. 60년대면 뭐 LP 산업에 완전히 정착을 했을 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극들은 그냥 심파극 아니면은 악극이었잖아요. 전부.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악극이란 타이틀을 붙이기는 좀 뭐한 정말 한국 뮤지컬 역사에 뭐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도 가끔 표현이 되는 네. 그런 작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66년 10월에 살짝이 없어요라는 뮤지컬, 예그린 악단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르거든요. 박용구 선생이 그러셨던가요? 이때 예그린 단장이었죠, 아마 이분이.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이라는 말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와서 되게 새로운 것이지 대중음악적인 오페레타거든요. 예. 김혜성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용어가 뮤지컬이란 말이 들어온 거죠. 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뮤지컬이 또 이게 다른 양식이냐가 아니라 그냥 네. 원래 뮤지컬이 서양에서 태동될 때도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가극인데 음악을 대중음악적으로 바꾸면 그냥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이 살짝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악극도 네. 뮤지컬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뮤지컬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음악이 미국식이 좀 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뮤지컬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을 주로 뮤지컬이라고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특히 50년대 말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자꾸 받은 이후에 미국 가서 뭘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보면서 어머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게 그냥 대중극이고 별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연극인들 중에서 한참 동안 뮤지컬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네. 무슨 포기아베스 같은 것도 정말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올리려고 난리를 친다든가 배우도 없는데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뭐 창작 뮤지컬 같은 것도 올리는데 그 바람이 60년대 중반에 이런 예그린 악단 같은 것을 만들게 된 60년대 초반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전쟁 끝나고 이제 미국 문화 바람이 막 불 때 네. 사실 그때 악극은 기존의 악극은 시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과 미국 가서 봤더니 또 미국은 또 자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왕창 때려박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비교하면은 악극이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파극 더하기 트로트 이게 이제 악극으로 딱 고정이 되고 나면은 네. 전혀 다른 종류의 미국식 대중극 더하기 미국 음악 이렇게 된 거죠. 미국 대중음악. 그래서 예. 약간 그 단절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최초의 뮤지컬 살짝이 없어요. 아, 최초의 뮤지컬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창작 뮤지컬들이 몇 개가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부가 주도한 뮤지컬단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형으로 만든. 전 지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그건 잘 뮤지컬을 모르겠는데. 예, 예. 그건 피바다 가극단? 그렇죠. 그렇죠. 한반도에 주로 있군요. 아니 뭐 공산권으로 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예. 이건 뭐 근데 우리나라의 원래 뮤지컬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인 극단 그 연극 형태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뮤지컬,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형 뮤지컬이 인기 있는 걸 보고 와서 대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꿈을 늘 갖고 있었고 대형을 하다 보니 그거는 조그만 극단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것도 미국식 음악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적었기 때문에 그걸 주도한 것이 정부였다는 거는 좀 독특한 대목이에요. 이런 상업적인 공연 형태를 그 62년에 김종필이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JP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떤 의도로 뭐 정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을까요? 그러니까 제3공화국 정권에서 뭔가 대중예술은 미국식 스타일의 그런 시스템을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것도 그 중소 영화사들 싹 없애놓고서 무슨 그야말로 스튜디오까지 갖춘 대형 영화사만 살아남게 만들어서 신필름의 독주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뮤지컬단 같은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거기에는 저게 있는 거죠. 한편으로 북한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요. 북한이
연극이 취약한 것에 비해서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장막 연극 있잖아요. 예, 예.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없는 대신에 그야말로 대형 음악극. 혁명가극. 네, 그런 형태. 그게 70년대 초반 건데요.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발전 과정이 또 있어요. 수많은 발전 과정이 5, 60년대에. 그리고 이제 소형 연극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 뭐 이렇게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3공화국 시대에서는 예그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김종필이 주도를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박용구라고 하는 음악학자이면서 무용 평론가이기도 한 혹은 작가이기도 한 분을 일본에 계시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게. 사상적 문제까지 들어와서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62년에 예그린 극단이 만들어지는데 66년에 이제 드디어 뮤지컬을 하나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수라고 하는 일제 때부터 활동했었던 방송극 소설가 희곡 작가 뭐 짱짱하죠. 거기에 서울음대 작곡가 출신의 최창권 이렇게 붙여놓은 구도예요. 그리고 내용은 배비장전. 고전적인. 네. 근데 저는 이걸 당연히 이때는 못 보고 90년대 말인가 서울예술단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재밌어요. 나름 재밌어요. 어머 이거 데뷔장전 하면 말이야. 마당놀이부터 생각나는데. 저도. 뭐 그렇죠. 네. MBC 근데 마당놀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재미인 거고요. 약간 브로드웨이 냄새가 좀 나, 좀 이런 거 있잖아요. 60년대, 저런 음악 만들었네, 최창건이. 그래서 그 이후까지 그렇게 잘 풀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초연 때, 매번은 아닌데, 첫 공연 때 그 주연을 맡았던 분이 미국물 잔뜩 먹고 온 패티김이었거든요. 네. 나름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어떤 구도가 보이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는지, 정부로서는. 패티김 선생님께서 연기가 좀 되셨나요? 뭐 안 돼도 하는 거죠. 안 돼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연 때는 빠지지 않는. 예. 계속 바뀌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바뀌었고 남자 주인공은 김성원이라는 네. 그 배우이자 성우였던 분. 네. 이분은 이제 노래가 좀 딸리긴 하지만 연기가 되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바로 그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80년대에 또 정부가 이런 짓을 하나 더 하거든요. 전두환 때요? 네. 그게 지금의 서울예술단. 이전 처음 만들었을 때는 88예술단이었습니다. 역시 대형 뮤지컬을 만드는. 그러니까 남북교류 같은 거 하게 되면 저쪽은 피바다 가극단이 올 텐데 네. 우리도 거기 대항하는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88 올림픽까지 하는데 맞아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 바로 88예술단 지금의 서울예술단이고요. 그래서 60년대 한 번 80년대 한 번 대형 뮤지컬단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웃기는 역사예요. 우리는 아니 모든 공연이라고 하는 건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니까 넘버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살짝이 없어에는 당연히 패티김 선생이 녹음을 했고 음반에 녹음을 했고 꽤 히트를 했습니다. 네, 가요로도 히트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무슨 뭐 김하정도 부르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김상희 선생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살짝이 없어요를. 2대가 김상이었죠. 3대가 김하정.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음악 듣겠습니다. 당신 생각에 부푸른 이 가슴 살짝이 없어에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없어에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없어에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 살짝이 없어예
당신 그리워 사모친 이 가슴 살짝이 없어예 외로운 밤에도 쓸쓸한 밤에도 살짝이 없어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없어예 잠시도 못 잊을 보고픈 님이여 살짝이 없어 예.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 예.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곡수가 뭐 그래봤자 한 곡이긴 하지만 많긴 많은데요. 마지막은 사실 저는 이걸 좀 놓치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또 제가 놓친 거는 당연히 누가 찾아주시겠습니까? 이영미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금관의 예수입니다.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니, 저도 이 노래를 좋아는 하는데 네. 주제가라는 걸 깜빡 놓치고 네, 있었어요. 연극 주제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금관의 예수는 1972년에 극이 이제 상연이 됐고 그때 처음부터 있었죠 노래가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처음 연극을 만드느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첫 무대에도 불리고 있었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동진 씨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정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빨리 붙잡고 좀 물어봐야 구술을 돼요. 해야겠네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김민기 72년이면 선배 돌아가시고 나셨고 김지아도 돌아가시고 나셨으니까 그렇네. 참여한 분이 이제 몇 분은 계시거든요. 이거 붙잡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2년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방송에서 네. 이제 동갑내기 극이 금관의 예수, 노래가 또 금관의 예수인데 그 방금 이동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기로는 이제 김지하, 이동진 두 분의 뭐 합작으로 표현이 돼 있고 상설 무대에서 이제 극단 상설 무대에서 올렸다고 돼 있는데 주제가인 금관의 예수는 김지하 작사 그리고 김민기 작곡으로 예. 뭐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곡이죠. 네. 그러니까 연극은 김지아, 이동진 작인데 지금은 김지아 작으로 그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진 씨가 이거 원래 내 작품이었었는데 왜 김지아만 써? 그러고서 여기저기에서 뭐 기사도 내고 뭐 얘기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대충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종합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동진 씨는 원래 외교관 외무공무원이에요. 나중에 외교관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금관의 초연에 이제 그 한국일보 뭐 호래사 했던가 하여튼 초연 공연을 할 때 이동진 이름으로 희곡심의를 받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진 씨로서는 여러 지면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작품에 이동진의 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김지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애초에 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아시죠? 뭔지. 예. 그 이제 네. 왕자 껍데기 벗겨갖고 제비가 이제 네. 물어다 주는 이야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김지하가 71년에 구리 이순신이라는 희곡을 써요. 그리고 서울대 연극반에서 이 작품을 올립니다. 이건 뭐냐면 그 행복한 왕자의 왕자를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는 이순신으로 바꾼 거예요. 68년에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세우잖아요. 이건 되게 그 삼공화국 정권으로 보면 상징적인 어떤 그 도로 정비인데 이 이순신 동상 세우는 요때부터 시작해서요. 숭례문부터 남대문서부터 광화문 중앙청까지 모든 그 지면의 횡단보도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다 차도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요. 건너가려면 무조건 지하차도로 건너가야 돼요. 광화문 네. 내거리에 지금도 지하차도가 있죠. 그렇죠. 그 흔적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건너갈 수는 있는데 지하차도가 있는 이유가 지하차도만 남기고 그 횡단보도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스톱으로 거기서부터 쫙 해서 중앙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국가의 도로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60년대 말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김지아가 보기에 이게 얼마나 눈에 걸렸겠어요. 한편으로는 뭐 한일 수교까지 한 마당에 거기다 또 이순신 갖다 놓고 이게 참 웃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구리 이순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엿장사한테 구리 이순신이 나한테 이렇게 답답하게 구리를 씌워놨다. 이 구리 뜯어갖고 너 팔아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딱 그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 근데 이제 마지막은 행복하게 끝나지 않고 그 엿장사가 절도범으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톨릭 쪽에서 뭔가 연극 하나 만들어줘라고 김지아가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김지아가 이 구리 이순신을 갖고 이순신을 예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씌워놓은 거죠. 그게 금관의 예수예요. 근데 애초에 만들 때 이제 그 소재와 아이디어는 다 김지아 것이었는데 이동진 씨가 초고를 쓸 때 같이 공동 창작을 하면서 많이 마지막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72년 공연이면은 김지아 이름으로 심의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진 이름으로 해서 초연을 올린 거죠. 근데 그 선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김지아가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대폭 뜯어고쳤대요. 이 공연 참가자들 얘기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진의 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동진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동진 희곡집을 보면 이동진 작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희곡이 있고 김지아 희곡집에 실려있는 희곡이 있어요. 꽤 달라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비슷한데 김지아 작품 쪽이 훨씬 더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별해서 그냥 봐야 되고 큰 지분으로 아이디어까지 보자면 김지아 쪽으로 몰아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좀 보이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작품은 초연 끝나고 나서 서강대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양희은이 나와서 아예 양희은 김민기가 같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 72년 2월 공연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극을 대표하는 가라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의 극단 상황을 이끌고 있었는데 주로 아카이 텐트, 구로이 텐트 같은 텐트를 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삐딱한 인간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텐트 지고 다니면서 연극하니까 김지아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도 물어 두 도시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 김지아의 그 금관의 예수와 이도 물어가 같이 올려집니다. 함께 올려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추운 공간에 2월 달에 노래 부르고 두 공연 올리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 금관의 예술을 고등학생 때 네. 신촌에서 봤어요. 예, 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본 것 같은데. 예술극장 한마당이 아니고. 아닌가? 하여간 네. 극장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신촌에서 나도 본 기억은 있어요. 봤습니다. 명동에 있는 네, 3.16 창구극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은 좀 후졌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봤거든요. 근데. 저는 신촌에서 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작품 이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고 맨 마지막에 예수의 긴 독백이 있는데 그거를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서 한마디씩 읽게 했어요. 네. 모두가 예수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였죠. 그런 예. 거였군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좀 읽었는데 고등학생이냐고 그렇다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니까 우리 극단에 들어오겠냐.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예. 진보적인 연극 운동 쪽에서 한 작품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일단 상당히 진보적으로 봤는데요. 80년대 말이 되면 그런저런 시도들을 다른 극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89년쯤이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때쯤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고 그걸 3.15 창고극장에서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지아하고 금관의 예수쯤 되면 사람이 꼬여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걸어놓으면. 내용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좁아갖고. 그렇죠.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 네. 많이 네. 났다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걸어놓으면 관객이 오기 때문에 그 제작을 안 할 이유가 좀 없죠. 근데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마당극적인 상상력 같은 걸 좀 발휘를 해야만 연출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걸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 금관의 예수는 이제 주제가로 또 돌아가면은 주제가 작사는 문제 이동진 씨는 관여를 안 했고 예. 김지아 작사 김민기 작곡이고요. 서강대의 공연 때 양희은 씨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음반도 양희은 목소리로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양희은 음반에 1977년에 그 양희은 독집에 수록이 됐는데 그때는 금관의 예수가 아니라 제목이 주여 이제는 그곳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양희은 씨로서는. 네. 그래서 자기 캐롤하고 찬송가 음반을 내는데 가사를 심의에 맞게 고친 거죠. 그래서 원래 김지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고 완전히 다르게 해서 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음반 내고 완전히 양쪽으로 불려다니면서 엄청나게 욕먹었대요. 심지어는 작사 작곡자도 양희은 작사 작곡으로 음반엔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뭐 없어요. 그래도 그곳에를 북한으로 해서 결국 북한을 동토의 왕국처럼 얘기하는 반공송으로 만든 건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김지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고 김민기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고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욕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 제가 그 한을 양희은 씨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반공송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그거 하면 한을 쌓는 거고 이게 그 일본에서 정확한 발매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73년부터 75년 사이에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음반이 금관의 예수 음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희은 씨 노래가 수록이 됐거든요. 예. 아, 이건 진짜 물어봐야 돼. 이거 언제 가서 어떻게 놓고 한 건지. 일본 가서 한 건 아니고 네. 녹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반적인 LP 음질이 아닙니다. 테이프 녹음을 분명히 한 게 맞고 네. 그러니까 공연 현장 녹음이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원 가사로 개사하지 않은 예. 그 가사 김지하 김민기 이름도 살려서 일본에서는 음반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 들어볼 것은 그 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80년대 초반까지 김민기가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양희은도 같이 가서 어느 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78년에 나왔던 양희은의 그 늙은 군인의 노래와 뭐 이런 게 실렸던 천리기 같은 게 실렸던 음반도 김민기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테이프로 녹음이 실황 같은 걸 녹음을 했거나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음반화된 거죠. 자, 오늘 방송이 상당히 러닝타임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금관의 예수 주제곡. 예. 네. 역시 제목은 금관의 예수. 예,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밤 태양도 비추이러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점에 많은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 등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부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